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인간행동과 유전자 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유빈입니다. 이게 보통 흔히 쉽게 말씀드리면 박사와 이제 전임 교수 그 사이쯤에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강의나 이런 것보다는 연구에만 정말 집중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직접 펀딩을 따오기도 하고, 또 담당 소속 교수님의 과제를 수행하고 매니지하면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뇌 영상을 메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뇌 영상 분석부터 논문 작업도 하고, 또 리뷰하고 또 회의 참가하는 등 되게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 보면은 제가 핵심으로 하고 있는 연구는 뇌 영상 분석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MRI 영상을 통해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군들과 그 다음에 정상 대조군들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는 일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걸 넘어서서 뭐 혈액 마커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피노타이핑 같은 데이터도 같이 활용해서 결국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정상인들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 주요 핵심 연구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뇌의 기능과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질환인데요. 뇌의 부위 중에 전두엽, 그리고 해마, 편도체, 시상 같은 부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중에 저희가 흔히들 기억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해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위가 우울증 환자에게서 작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한 편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커져 있거나 과활성된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되게 복합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뭔가 마커로서 보여지기는 되게 어렵지만, 구조적인 거, 기능적인 거, 그리고 뭔가 연결성적인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되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 질병인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 없듯이 이게 구조적 변화가 먼저인지 아니면 질병이 먼저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서로 받는 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속적인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뇌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사실 반추라고 하거든요. 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반복적인 자기 비난이나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 뇌의 특정 회로가 이게 고착화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저희 뇌는 한 가지 구조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그 활성화에 따라 이렇게 변화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고착화라고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그런 회로의 고착화를 유발해서 우울증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진화적으로 보면 생존을 위한 경고 시스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뒤에서 큰 소리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움찔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뇌가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기 전에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반응부터 하는 건데, 감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생존을 돕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뇌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는 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위축, 그 다음에 전두엽 기능의 저하, 그리고 편도체의 과활성을 유발하여 기억력 저하, 또 뭐 집중력 감소, 감정 폭발 등의 증상을 초래하는데요.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어쩌면 몸이 조심해라고 주는 경고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요. 명상은 감정 조절하고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불안과 공포에 반응하는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줄여주는데요. 명상이 스트레스에 덜 흔들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운동도 마찬가지로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건강해야지 하면은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근육에 자극을 줘서 근육을 키우는 건데, 우울증 환자에서는 이 해마가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기억이 새로 저장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회복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해마의 활성화를 이제 촉진시킴으로써 우울증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명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만큼이나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게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 저도 지금 계속 꾸준히 주에 2회씩은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레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이것도 명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춤을 추는 행위를 통해서 약간 저의 정신을 다스리고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젊게 신체를 유지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젊은 뇌를 유지하려면 신체 건강, 뇌 자극, 정서적 안정이 안정적으로 이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자서 수면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움직이고, 또 지속적으로 배워서 자극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고, 또 좋은 사회적 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뇌는 사실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는 근육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자극, 그리고 안정된 생활 리듬이 뇌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고 여쭤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요즘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 표현형이라는 거는 저희가 휴대폰이나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했을 때 자동으로 측정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체 신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저희가 걸음수, 그리고 또 심박수, 그 다음에 GPS 같이 이동 경로나 또 수면에 대한 데이터, 음성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모두 디지털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거를 어떤 특정 상태에 맞춰서 분석을 하면 그거를 디지털 피노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적절한 양과 기간을 사용하신다면 전혀 수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우울증이 자살 위험도 높이고 만성 질환의 유발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울증 약이 보통은 저희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더 오래 뇌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약물을 대부분 처방하실 텐데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세로토닌이 기분 좋을 때 나타나는 물질이고, 그게 뇌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해서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울증에도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발표를 한 연구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확실히 알려진 이제 흔히들 헷갈려 하시는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50% 이상의 경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우울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합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보다는 이제 성장 배경이라던가 스트레스, 타고난 기질, 그리고 이제 환경적 요인 같은 부분이 함께 작용을 하는 경우가 더 커서 아예 100% 유전된다라고 보면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실제로 혈액에서 염증 수치라던가 아니면 호르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같은 정보를 추출해서 우울증에 특화된 특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하나만으로 뭔가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단백체에서 추출된 물질로 우울증과 정상인을 구별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꽤 정확도 높다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거를 뭔가 패널로 다른 지표들, 예를 들어서 뇌영상, 그리고 디지털 피노타입, 그리고 이렇게 혈액 지표들이 모두 모인다면은 그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진단에 도움이 되는 진단 보조 도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RI 촬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뇌에 뭔가 위축이나 활성화는 물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그런데요. 뇌에 위축이 있다고 바로 치매라고 진단하지 않거든요. 치매도 뇌의 그런 구조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임상적인 증상이 모두 동반되어야지 치매라고 진단할 수 있듯이, 성격이나
그런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는 없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 상태 같은 것도 임상적 증상과 동반이 되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늘 졸업 논문도 항우울제 치료 반응성에 대해 썼을 정도로 우울증 환자에게서 왜 어떤 환자에는 항우울제가 치료 반응성을 보이고 어떤 환자에게서는 듣지 않을까가 늘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연구이지만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항우울제 치료 반응과 뇌 기능 연결성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고, 거기서 이제 치료에 반응한 그룹에서는 전전두엽, 시상, 편도체, 후대상 피질 간의 연결성이 더 높고 특정 뇌 영역 간 연결성과 인지 기능도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뇌 네트워크 지표를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아무래도 연구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제가 뭔가 하고 있는 연구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친한 언니가 많이 힘들어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서 계속 정신장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언니가 우울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빨리 들었고, 그래서 그 언니를 좋은 선생님께 연결해 드리고 그 언니가 이제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걸 봤을 때 참 많이 보람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연구가 늘 약간 데이터하고 씨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렇게 어떤 삶의 순간과 닿아 있다라는 거를 느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라고 느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CSI 같은 수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공부보다 사실 의학 드라마를 본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범죄 심리학에 관심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뇌라는 구조물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직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연구가 되지 않고 좀 미스테리하게 남아있는 게 뇌잖아요. 그래서 왜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걸 쫓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편식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음식에 유난히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어떻게 한다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성장 배경이 있었고 어떤 원인으로,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되었을까를 사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에 뭐 소개팅했던 남자분을 만났을 때도 그분이 맥주를 늘 마신다고, 매일 한 캔씩 마신다고 하시고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 혹시 알코올성 불면증일까? 저도 모르게 약간 생각하게 되는 뭔가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답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당연히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자기 전에 휴대폰을 한다거나 하면 수면의 질 저하, 뭐 주의력 분산, 그리고 뭐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기도 쉽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도파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계속 자극에 노출되고 뇌가 이제 스위치를 끄는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잠들게 되면 사실은 뇌가 휴식을 취하는데도 시간이 그만큼 걸리게 된다는 거고, 물론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소비하는 만큼 디지털 디톡스도 필요합니다. SNS가 굉장히 유익한 면도 굉장히 많지만 이게 나도 모르게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SNS에는 사실 누구나 그렇듯이 가장 잘 나온 사진, 그리고 가장 성공한 순간, 가장 좋은 그런 일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생긴다는 건데요. 실제로 SNS의 소비는 이제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박탈감을 자극해서 그렇게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건데, 내가 좀 건강하고 이거를 받아들일 때도 괜찮다면 사실 봐도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요즘 뭔가 박탈감을 느낀다던가 조금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일부러 SNS를 멀리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자기를 파악하고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도입이 안 된 곳이 없죠. 그만큼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도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 연구만 봐도 음성, 음향 분석으로 우울증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챗봇을 활용해서 정서 지원을 한다거나 디지털 표현형 기반의 우울증 예측 모델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AI가 의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보조 도구로서 정밀 의료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도 해외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에도 여행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시드니 여행을 다녀왔고요. 5월에도 해외 출장 계획이 있어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그런 해외를 나가는 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서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를 참 좋아해서 그렇게 또 있다 보면 성격상 빨리 다시 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여행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직업 때문에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티엔진이라는 지역에서 한 10년 반에서 11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8살 때 갔다가 사실 대학 거의 입학하면서 돌아왔어요. 중국어도 할 수 있긴 있는데요. 제가 국제학교를 사실 다녔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요. 저는 어릴 때는 사실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움직이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일부러.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는 뭔가 일을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열람실에 가서 모두 다 조용히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일부러 노출을 한다든지 약간 스스로 계속 그렇게 자극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TFUS라고 트랜스크레니얼 포커스 울트라사운드라는 비침습적 뇌자극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했던 우울증 연구는 뭔가 우울증이 뭔지, 왜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데 좀 집중했다면 요즘에는 조기 중재와 개입 가능성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게 되게 많고 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현실이 너무 약간 무섭게 다가와서 내가 내 상태를 빨리 인지하고 그렇게 치료를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연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뇌를 계속 써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연구를 해야 하고 뭔가 창의성을 써야 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하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뇌를 아예 전혀 쓰지 않는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봤던 드라마나 영화를 그냥 틀어놓고 멍 때리면서 그냥 눈만 사실 보는 정도로 이제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예 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아예 휴식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분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약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정말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어떻게든 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 역시도 되게 건강한 것 같지만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하루 정말 이렇게 숨이 막힐 것 같은 날이 있었거든요. 모든 창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거나 뭔가 막 이렇게 밖에 공기가 통하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공황발작 과 굉장히 유사한 증상인데 그때 좀 깨달았던 게 이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때 빠르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울감은 누구나 느끼지만 만약에 그게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걸 방치하기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고 회복하는 것이 더 건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이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보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구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거를 코그니티브 리어프레이절, 그래서 인지 재구성이라고 하는데 뭔가 어떤 실패의 상황을 배움의 상황으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기억 재구성이라고도 하는데 뭔가 이 일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저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게라도 말을 걸어보고 그거를 직접 내뱉음으로써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뭐 심박수에 이상이 있다거나 뭐 되게 소음을 감지했을 때 청력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림을 주잖아요. 그렇게 정신건강도 그런 식으로 디지털적으로 비가시적인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 정말 10대부터 그래서 정말 어린 친구들부터 또 이제 노인 노을까지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일상에 정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주변에서 보내거나 해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이게 진행이 엄청 많이 된 경우가 많아요. 조기 치료와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빠르게 나에게 알림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서 너무 늦기 전에 그렇게 알림을 통해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혼자 버티려고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일 수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마음이 힘드시다면 너무 멀리 가고 뭐 너무 큰 일부터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시고 뭔가 변화를 주는 거를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의 변화가 없어 보여도 당신의 속도와 방식대로 아마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고 제 연구도 그런 응원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